이종찬 전도사라고 하고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배대성교회 청년부 전도사 심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저희 청년부는 공동체에서의 연애를 엄청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체가 동물농장이 될 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연애는 무조건 진지하게, 공동체 내에서는 한 번만 사귀어라. 그래서 저희는 총알은 한 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다 젊잖아요, 친구들이.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 신중하게 만나기 시작해서 뭐 3개월 만에 결혼한 커플들, 뭐 5개월 만에 결혼한 커플들, 6개월 만에 결혼한 커플들, 교회에서 점점 지금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뱃속에 아이도 꽤 지금 생기게 됐고,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부 사역의 끝판왕은 결혼이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좀 민망하고요. 동희시찬 TV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을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86년생입니다. 네, 아마 저랑 비슷하신가요 지금? 네, 또래분들 다 어린 좀 나이부터 아래로. 알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스킬이나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냐 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만큼 자기 영성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둘 이상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둘 이상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서론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세 분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속에서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사랑과는 그 가치가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모든 것을 교류하시는 동안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다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 안에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신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되어야 그 사랑으로부터 온 관계 속에 받은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저희 청년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은데요.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 발가락이 꼴보기가 싫더래요. 갑자기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씻지도 않고 카페로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남편에게는 이제 집안일에 대한 미션들을 문자로 남겨두고 연락을 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그냥 이유 없이 오늘따라 너무 미워요. 저는 좀 같이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 이 영성을 갖추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요. C.S. 루이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점점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
말하는 죄는 뭘까요? 감사해요. 죄를 가장 먼저 지었던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굴까요? 네, 다미형과 와누나. 이분들께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누구죠? 네, 타니가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꼬십니다. 저 선악과를 정녕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행동 이면에 의도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죄는 의도예요.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 죄라고 들었으나 내가 다시 얘기한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너희가 욕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 살인을 죄라고 여겼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형제를 욕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의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포지션이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싶다? 통치하고 싶다. 연인 관계도요, 이 신앙이, 연인 부부 관계도 이 신앙이 직접적으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연인을 너무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정도는 맞춰줘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너무 통제하고 자기 손가락 안에 두려고 하면요, 사람은 금방 질려요.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인지 아세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못 채워준대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을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는 내가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과 또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 입맛에 맞게 통치하고 통제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의학과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요, 아이가 조현병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어떻게든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자녀가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엄마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서 심화되면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조현병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부모님 마음에 내 결핍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도 두 가정이랑 재제양육을 하는데요, 부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본인의 결핍을 투영해서는 안 된다. 통치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요.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벌집 3세 부잣집 따님도 만나봤거든요. 이 부잣집 따님의 마음엔 어떤 결핍이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안 주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관심이 너무 통제적이고 과해요. 자기가 못 받은 걸 투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부모님에게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너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새장에 갇힌 쳇바퀴 도는 새처럼 계속 학원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려고 해요. 남자분들 좀 과한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통치 욕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좀 병적으로 심해져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 입지 마라, 민소매 입지 마라, 화장하고 다니지 마라. 심한 분들, 이런 분들도 봤어요. 대중교통에 탈 때 남자가 옆에 있으면 앉지 마라.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를 못 믿는 것이 아니다. 네 옆에 있는 남자를 내가 못 믿는 것이다. 이거는 핑계일 뿐이죠.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불안을 통제 방식으로 여자친구에게
해소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자기 감정대로 남자친구들을 통제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롱타임스 어고, 롱타임스 어고, 약 16 years 어고, 군대 갔다 와서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반주자님이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조건 가인 커플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가인 씨가 무슨 화장했죠? 스모키 화장. 기억하시고, 역시 같은 세대. 우리 같이 피구 한 통키 보면서 자란 세대. 축구왕 슈돌이 보면서. 네. 일자 앞머리에 스모키 화장에 올 블랙을 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을 쫓아다녔어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그녀가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말다툼이 나면 일주일 동안 전화기를 꺼놔요. 저는 미쳐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견뎌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가 원하는 대로 점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녀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녀에게 다시 전화기가 꺼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녀에게 제가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남녀 관계에 굉장히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데이트 폭력을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 커플들도 상담을 많이 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여자분께 미친 듯이 잘해줍니다. 여성분들 남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걸로 남성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이코패스 만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상담했던 커플은 남자분이 30대 초반이었고 여자분이 24살 대학생이었는데 일부 대학생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여자친구가 걱정됐는지 여자친구 도시락을 항상 싸서 배달해주고, 자기가 못 가는 날은 고급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또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명품도 선물해주고, 꼭 인스타 올리게 해주고, 너무 과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연애 초창기부터 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갑자기 육두문자가 나간다던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해준 우리 오빠가 설마 나한테 화를 내겠어? 세 번째 특징, 연애가 6개월 이상 접어들면 그 화가 누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나요? 여자친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지거나 상을 엎는다던가, 더 발전돼서는 이제 폭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특징, 때리는데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자를 때립니다. 여자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특징으로 갑니다. 남자가 곧바로 사과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실은 이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오빠의 상처를 내가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 이 오빠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내가 괜히 이 오빠의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서 오빠가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평상시에 잘해주고 잘못한 뒤에 바로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해준 우리 오빠가 잘못됐을 리 없다. 이거를 5글자로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습니다. 남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욱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저도 남자라서 알아요. 욱하지 않는 남자는 없습니다. 단지 욱을 참을 수 있는 남자와 욱을 참을 수 없는 하남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여성분들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갈등 상황에 일부러 남자 화를 부추겨요. 화내봐.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요. 남자는 으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뭐예요?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죄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고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기를 원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모본이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마음을 아무 아픔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혹시 과거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계속 그 사랑이 겹쳐 보일 거예요. 의식적으로 분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는 실수였을 뿐이야. 교통사고였을 뿐이야.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사랑했을 때 내 마음이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더 큰 행복과 기쁨과 환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에 다 소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책 3권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 변증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저도 21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번씩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진짜 다 5가지 이상 읽어보셨죠 다? 네. 저도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나눌 건데, 세 번째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한다. 꼭 여기서 연인이 되시면 함께 자기야 우리 하나님만 좋은 연애 하고 싶은데 같이 좀 책 읽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연애가 시작됐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언어도 필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언어도 필요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상대방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주시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넘어가 주시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부부심리 상담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깨어진 부부만 상담을 했어요.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서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커플도 어떤 부부도 노력하지 않은 부부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이해되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 30년간의 상담을 바탕으로 사람에게는 사랑의 모국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 쓰잖아요. 이게 모국어지 않습니까? 한국말과 한국말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과 영어가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게리 체프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모국어가 있고 제2외국어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인정하는 말 어떤 걸까요? 남자분이 여성분을 차로 데리러 갔어요. 여성분이 차에 딱 탑니다. 한참 운전을 해서 내부순환도로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여성분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나는 근데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항상 멀미를 하거든? 근데 오빠가 운전할 땐 이상하게 멀미도 안 하고 편히 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자기의 사랑의 모국어가 인정한 말인 사람에게 이러한 말이 들어가 줄 때 이 사람은 마음에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고 배려하는구나
라고 하는 촉촉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 오빠들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한 손으로 이제 한 손은 그 옆좌석 백 쪽으로 딱 하면서 아 영애야 오빠가 운전이 취미잖아 이렇게 딱 들어가 주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아 우리 영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은 뭘까요?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커플이었는데요. 자매가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해요. 전사님, 저희 오빠는요 저랑 꼭 뭔가를 해야 데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빠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다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야, 오빠가 지금 은행에 갔다 올 테니까 급한 일이 있어. 사업에 급한 일이 있어. 이것만 갔다 와서 다시 데이트하자. 근데 오빠,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오빠랑 은행 가서 같이 기다리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트거든요. 근데 오빠는 왜 데이트를 행사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매의 사랑의 언어는 뭐인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면 오래 가질수록 이 자매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걸 안 해줘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세 번째로 절대로 선물 아닙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남성분들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면 결혼하시게 되면은 꼭 꽃을 많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대 나온 우리 오빠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들 건데 뭐 타러 선물하지? 어차피 버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꽃 한 송이에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이성분들은 굉장히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결혼하고서도요, 오늘 퇴근한 우리 와이프가 밥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깜짝스럽게 피자를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에 이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진 분들은 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봉사인 분도 있었어요. 이거 저희 교회 또 커플 얘기인데 저희 교회 한 자매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자매예요. 여장구.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TV에도 많이 나오네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유명한 친구인데 너무 여장구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남자를 본인이 이끌기를 원하는 친구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는 친구죠.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남자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해 줬을 때 자기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느끼는데 아, 오빠가 데리러 올 때 가장 많이 느껴요. 나를 데리러 올 때. 굳이 먼 길을 돌아 데리러 올 때. 굳이 해도 굳이. 당연한 건 안 돼요. 네. 굳이 데리러 올 때 나는 안정감을 느낀다. 봉사가 누군가 나를 위해 헌신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 절대 선물 아닙니다. 스킨십을 할 때 굉장히 큰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스킨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연인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저는 잘 대화하고 잘 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5가지 함께 봤는데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 제1 사랑의 언어는 뭐고 제2 사랑의 언어는 뭘까? 또 한번 사례까지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작위로 찾아가서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다 머릿속에 우리 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먼저 한번 좀 내 사랑의 언어 얘기해보고 있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와 또 눈이 마주쳐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차준성입니다. 아, 준성 씨는 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인정하는 말이나 함께하는 시간에서 조금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만 골라주세요. 1번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말. 그러면 본인이 사랑을 느꼈던 순간을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1번의 예를 들어서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신학을 하려다가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다른 길로 좀 가게 됐을 때 이제 엄마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는 이제 아들에 대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나는 잘 보아서 안다고 이제 그런 인정을 해주셨을 때 그게 엄마에 대한 신뢰나 어떤 애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말이어서 그때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김성씨 감사드립니다. 한 2분 정도만 더. 네.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자세로 이렇게 듣고 계셔 주시더라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요? 진영 씨. 네. 진영 씨에게는 어떤 게 사랑의 언니일까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인정하는 말에 들었을 때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한다는 느낀 게 표현할 때 고마워, 수고했어 막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되게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마워 수고했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어떤 걸까요? 함께한 봉사? 그것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족들이서 뭐가 요리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함께 누군가 와서 같이 해줄까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시프먼의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왜 생기냐면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의 모국어가 선물이라면 선물로 자꾸 내 사랑을 표현하니까 받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좋아하는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요. 이제 넘어가 주시면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과거에 연애 실패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과정 중에 가장 화가 났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나쁜 때를 또 떠올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갈등이 궁극적으로 왜 문제였던 걸까요? 갑자기 침울해졌습니다. 너무 침울해졌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저도 이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깊숙하게 가져가다 보니까요. 좋은 관계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10개를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치명적으로 싫어하는 거 1개를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39살인데 장가를 못 갔잖아요. 내년 3월 15일에 결혼하거든요. 다 여기서 가실 거예요. 저도 얼마나 실패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 실패를 돌아보니까 저도 제가 정확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얼마 전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계속 참아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올바로 서로 소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서로가 그냥 서로 싫어하는 거를 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 레드 버튼은 뭘까? 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는 옳고 그르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저랑 만나는 여성분이 다른 남성이랑
사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게 저는 레드버튼이에요. 남자가 많고 저의 그녀가 혼자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1대1로 사적으로 만나는 게 저의 레드버튼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저도 이 여성을 좋아했으니까 누군가도 분명히 이 여성에게 봤을 때 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아는 순간에 제가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절대로 뭐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제가 좀 불안을 촉발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항상 연락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 아니에요. 통제 아니에요. 자리를 이동할 때는 한번 좀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가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지금 쉬고 있대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또 서로 관계 간의 중요한 그 예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여성에게 다른 남자가 호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떤 여지가 열리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첫 번째가 불안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여성이 나를 배려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니까 내가 레드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두 번, 두세 번은 참겠지만 여러 번이 반복되면 제가 이 여성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날 때에 꼭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편입니다. 나는 두 가지가 좀 어려운데, 첫 번째가 사적으로 이성과 1대1로 만나지 않는 거, 두 번째가 있는 장소는 내가 아는 거. 근데 이 두 가지만 일단 나는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이해하겠다.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빼고는 맞춰가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기 레드버튼을 자기가 양보를 해버리면 이 관계가 긍정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레드버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레드버튼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제 또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롱타임 쏘고 롱타임 쏘고 지금 만나는 이성분 한참 전에 제가 바로 전에 만났던 이제 분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남자랑 사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게 본인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신 건 제가 그게 레드버튼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났던 거기 때문에요. 그래, 그게 내가 처음에 사귈 때 말하기도 하고 레드버튼이겠지만 한번 갔다 와라.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자리가 남녀 둘이서 술자리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때 분명히 알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친구가 생각이 없었던지 지금 잠깐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건지 저를 안심시켜 주겠다고 둘이서 와인바에서 술을 먹는 장면을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근데 그 와인바 테이블 자리가 심지어 마주보는 자리도 아니고 양옆으로 앉는 자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둘이 사진 찍어 보낸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이거를 화를 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게 싫은 문제예요. 저는 그게 계속되면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딱 일이 벌어지자마자 이거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은 이걸 건드리면은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이제 저는 오랫동안 참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레드 버튼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청년부 커플 상담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이는 동갑 커플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걔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예의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랑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지 않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의가 아주 없어요. 이런 애랑은 저를 배려하지 않는 거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다 듣고 누구 얘기도 들어야 돼요? 철이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 철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전생 그게 아니고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좀 이걸 생각해보는 스타일이어서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저 친구는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자기를 배려한다고 느끼는 친구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네가 양보를 해줘야 돼. 왜냐면 네가 생각을 갖는 동안 저 친구는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찾아왔어요. 전사님 철이는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예의가 없는데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너무 냉정해요. 당연히 싸울 때 표정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야, 그 싸울 때 당연히 표정 냉정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걔는 달라요. 걔는 뭔가 표정이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또 불렀습니다. 야, 네가 표정이 삭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몰라가지고 좀 그런 건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둘이 불렀어요. 니네 레드 버튼이 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너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 여자분이 자매가 잘 생각을 해보더니 전사님 저는 저를 배려하지 않아서 예의가 없다고 느낄 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여성분들 남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네가 예의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어디냐? 전사님 저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투에서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고 어떤 표정과 어떤 어투에서 네가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냐. 그래서 제가 남자에게 시켰어요. 지금 30% 냉정한 표정 지어봐. 야, 이 정도야? 이 정도는 아니에요. 좀 50% 냉정한 표정 지어봐. 이 정도야? 괜찮아요. 70%. 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너는 예의가 없다. 표정이 너무 냉정하다. 계속 얘기했는데 남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그 표정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하이톤부터 시작해봐. 하이톤부터 쭉 내려와요. 도시라 솔파미레 도시라 한 미쯤인 것 같아요. 이쯤으로 얘기할 때 자기가 좀 냉정하다고 느낀대요. 그럼 넌 이제부터 죽어도 이 톤과 이 표정을 짓지 마. 얘네가 그러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1년 중에 제일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예의 없지? 얘를 이해해야지. 상대방은 얘가 나보고 예의 없다고 했으니까 내 딴에는 예의를 갖춰야지. 근데 둘이 그 예의라고 하는 디테일이 합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래서 아무리 서로 노력을 해도 이 노력의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우리 관계는 안 돼. 노력을 하시면 우리 관계는 틀렸어. 소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애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자기 레드 버튼을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먼저 시작하세요. 자기야, 오빠는 우리 이쁜이의 레드 버튼을 건드리기가 싫으네. 우리에게는 어떤 레드 버튼이 있을까? 물어도 보고, 오빠는 또 어떤 레드 버튼이 있나 물어보고. 제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분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럴 때 사귈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 2개만 해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이성과 1대1 안 만나는 것과 연락을 한 번씩 주는 거.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성분의 표정이 바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이 남자는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 남자와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 롱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사귀면서 얘기를 할게. 감사하게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싸운 적이 없어요. 또 굉장히 건강한 이유는 제가 만나는 분이 굉장히 건강한데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너무 잘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의 행동은 잘못이 없는데 오빠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이거 중요해요. 아이 메시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제가 조금 도라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게 나갈 텐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까 제가
아 그랬어? 내가 너무 미안해. 몰랐어. 그럼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 바로 서로 감정을 풀고 여기서 딱 그냥 끝내는 거야, 이 일은. A로 시작해서 Z까지 갈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레드 버튼을 알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길게 설명했는데요. 저보다 훨씬 뭐 결혼과 연애 고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전을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레드 버튼이실까요? 아, 레드 버튼이요? 네. 좀 비난할 때, 나를 비난한다는 느낄 때 많이 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도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혹시 저희를 위해서 좀 한 가지만 선배님으로서의 그러니까 비난, 뭐 며칠 전에도 있었던 갑자기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아팠는데 네.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저 우유를 먹였는데 우유를 내가 잘못된 컵에다 먹여서 배가 아프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한 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일모를 비난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네. 이게 그걸 제가 참 잘 못 참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말 감동했던 지적은요. 원인 모를 비난이 들어왔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형님들에게 항상 들어왔습니다. 종찬아, 너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 왜 안 됐는데요? 너 지금 카메라 왜 여기다 설치했니? 아니 이게 뭐 어때서요? 그게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지. 네 와이프가 여보 카메라 여기다 왜 설치했어? 설령 이게 맞더라도 너는 여보 미안해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을까? 와이프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네가 잘못해야 네가 결혼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다행히 싸움은 없었어요. 그녀가 너무 그 마음이 넓어요. 싸운 적 없었는데 저도 잘하는 건 뭐냐면 일단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주도해서 자기가 그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저는 뒤에서 이 여성이 혼자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도록 살짝 낄끼빠빠 해주면서 이끌 땐 이끌어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였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아. 여보의 그런 디테일한 그 어떤 이런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는 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일이. 근데 여기서 나도 힘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미 이제 부부 갈등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 결혼 과정 어떤 과정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죽음의 과정이다. 아, 현씨 같은 분들 보세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레드 버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한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김정현입니다. 네, 우리 정현 씨에게 있어서 레드 버튼은 어떤 걸까요? 지난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했을 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미 싸워서 끝난 문제인데 해결된 문제인데 그거를 또 오빠 옛날에 그랬잖아 왜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마음에 어떤 부분을 좀 힘들게 건드렸을까요? 자꾸 이제 생각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눈가가 너무 촉촉하셨습니다. 정현 씨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진짜 호응을 너무 잘해주신 우리 두 여성분 계시거든요. 혜원 씨와 지현 씨 얘기 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혜원 씨, 네. 레드 버튼이 혹시 어떤 걸까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되게 통제형인 게 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때 좀 화가 나요. 혹시 그 안 했으면 좋겠다는 행동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에 만나는 친구가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발목을 꺾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인대가 나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너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계속 이제 그 사람의 습관인 거죠. 안 고쳐지는 습관이어서 그런 게 좀 눈에 거슬리는 사소한 습관이 눈에 거슬리는 거거든요. 디테일이시구나. 네. 근데 그 발목을 꺾는 게 마음의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아니, 진짜 걱정되는 건가 그게? 그쵸. 네. 이 사람을 걱정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맞아요. 그게 싫은 거고. 네. 이 사람 위에서 한 말인데. 저의 레드버튼은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정주하는 말. 네, 뭔가 저는 연애는 한 번밖에 안 가서 사실은 연애 관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이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그런 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레드버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참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저를 혐오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레드버튼이 아니라고 계속 저 스스로 커버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내 레드버튼이었어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악순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호성 씨 한 번만. 네. 레드 버튼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시간 약속 같은 거 늦었을 때 이거 뭐 사람마다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 뭔가 약속을 했는데 늦었을 경우 왜냐하면 중요한 약속이면 늦지 않잖아요. 네. 근데 늦었다는 건 뭔가 제가 조금 덜 중요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늦는 거나 그런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켰을 때 조금 레드 버튼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너무 재밌는데요? 한 두 분만 더. 혹시 레드 버튼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판단할 때 판단할 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가 충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의 입장이 맞다고 계속 고수를 하고 강요하거나 판단할 때 좀 대화하기 싫은 스타일. 그 강요의 정도는 또 어느 정도 느끼시는 강요의 정도는 어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거를 저한테 강하게 어필할 때,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구체적인 뭐 예시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약간 태도가 문제인 건가요? 그런 걸 이미 깔고 있는 태도.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태도보다도 그냥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않고 이제 본인이 결론을 다 내리는 거죠. 네. 이미 내려져 있구나. 이미 내려져 있고 내려져 있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반석 전도사님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반석 씨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뭐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케이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 때와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이런 케이스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네. 네. 저희 청년부에서 96년생 남자 청년 한 명이 잘생겼어요. 걔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진짜 드디어 사랑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근데 약간 벌써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뭔가 이런 말 하느라 제가 이미 약간 어때요?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내가 좀 지금 들었는데 네가 지금 31살인데 좀 불안하다. 20살도 아니고 31살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불안한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연애도 그래프로 볼 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바로 시작된 연애 있잖아요. 굉장히 그 감각적이죠. 이 사람이 확 쏘아서 확 끌려가지고 바로 시작된 연애는 어떻게 돼요? 많이 바로 끝나더라고요. 예고가 없이 끝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이거 얘기 길어요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든가 잠수 이별해서 헤어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히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제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 참 좋은 연애와 결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단 만난 장소도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장소에서 만나서 신뢰를 쌓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천천히 거치면서 관계가 서서히 빌드업 돼서 꼭대기에서 이제 결혼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런 관계면은 서로 맞지 않는 게 있어 헤어질 때도 진지하게 시작된 만큼 한번 노력해 보려고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 헤어지게 되니까 서로 축복 속에 헤어지게 되고 감정은 좋지 않더라도 여기서 배운 게 있고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 너무 좀 감각적인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세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오더니 헤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헤어졌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바풀을 찍었는데 트레이너랑 술 마신다고 끝나고 술 마신다고 둘이 술 마시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때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거는 못 견딜 것 같아서 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연락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사랑하더라도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에서의 언어는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좀 극티예요. 저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정답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고 이거를 얘기하지를 않으면 빨리 이 친구가 이걸 얘기해줘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정답이 떠올랐어 지금. 근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거는 때로는 정답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말을 따라해줘. 그냥 말을 따라해주면 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됐어요. 전도사가 말은 따라하는데 영혼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한 15년 정도를 보내고 나니까요. 요즘에는 조금 제가 철이 이만큼 들었는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면 어땠을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랬겠구나. 선생님 제가 오늘 영희를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영희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영희를 만났구나. 이러고 제가 요즘 좀 전도사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심으로 그게 좀 요즘 되고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말로 표현해줘야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의 말을 따라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주는 것. 이게 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었는데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Q&A 한번. 혹여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부분은 제가 우리 프로 선생님과 함께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몇 년 차실까요? 10년 했어요. 네. 네. 아까 연애와 결혼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런 역설이 있잖아요. 행복한 사나이, 고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나요? 에? 국문과 나오실 분 없어요? 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있으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 관계가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거를 끌고 나가게 하는 게 십자가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저도 이번 연애는 참 신기해요. 결혼을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일체감을 느꼈어요. 제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누가 스킨십 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이상하게 제 컴플렉스가 배가 컴플렉스인데 이 친구가 배 나왔냐고 배를 만져도 창피하긴 한데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처음이에요. 이런 게 여기서는 일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엄청난 기쁨. 이런 것들을 곧 경험하게 되실 거다. 네. 그러면 네. 사장님 네. 10년차이신데 십자가와 행복의 비율이 어느 정도 체감하시는지.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약간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 이제 하시게 되면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하시면 많이 싸우잖아요. 의견 충돌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이게 의견을 대립할 게 아니라 수용해 줘야 되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옳고 그름 하면 되게 어렵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수용해 주는 거구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내가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해 폭도 넓어지고 성숙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현직에 계시는 분답게 진짜 깊이 있는 답변 해주셨습니다. 우리 질문해 주신 분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질문?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 만남으로 결혼하시게 되면요 모바일 접촉장 꼭 보내주시고 그때 거기서 뵀다 제가 축의금 꼭 정말 꼭 진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안에서부터 올라오니까요. 네, 아름다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미 계시고 여기 계신 수많은 남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혹여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회로 다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결혼의 제도, 부부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모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한 마음으로, 좀 경직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종찬 전사님 감사드립니다.